네, 청취자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쭉 파고들다 보니까 와,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 하나 바꾸는 일이 세상을 보는 창문 자체를 뭐랄까 통째로 바꿔 끼우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학창 시절에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 거기 나오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단어를 현성과 잠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용어 변경?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리처드 도킨스부터 좀 어렵긴 했는데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심지어 뇌과학까지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지적 모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실타래를 같이 풀면서 언어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생명을 전쟁이 아닌 숨바꼭질로 보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우성, 열성 이런 단어를 그냥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중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아주 강력한 가치 판단, 일종의 프레임이 숨어 있는 거죠. 지난 100년 넘게 이 프레임이 우리도 모르게 생명을 보는 방식에 어떤 편견을 만들었는지 오늘 그 안경을 한번 벗어보는 경험을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안경부터 한번 벗어보죠. 자료에 나온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비유, 여기서부터 풀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죠. 보통 진화라고 하면 막 더 뛰어난 놈이 살아남는 거, 이런 치열한 경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도킨스는 그 자연 선택이라는 시계공이 사실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앞을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도 목적도 심지어 어느 한쪽을 편애할 눈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눈먼 시계공한테 유전자는 그냥 손에 만져지는 부품일 뿐인 거예요. 어떤 부품이 더 좋고 나쁜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아, 그냥 지금 이 환경에 맞는 부품을 조립할 뿐입니다. 이 시계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열성이라고 불렀던 유전자는 전혀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 주머니 깊숙이 챙겨둔 비상식량 같은 거죠. 아니면 뭐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고요. 비상식량이요? 비상식량.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쓰인다고 해서 쓸모없거나 뭐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만일을 대비한 비밀병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겨있는 성질이라는 뜻에서 잠성이라고 부르자는 거고요. 실패작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구원투수인 셈이죠. 와. 반대로 그럼 우성이라고 불렸던 유전자는 어떨까요? 눈먼 시계공에게 그건 우월하거나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그냥 그저 지금 이 순간 환경이라는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최전선에 배치된 병사일 뿐인 거죠.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훈장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작동 중이라는 표시등 같은 거군요. 그래서 드러난 성질이라는 뜻의 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우열이라는 개념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진화는 위아래가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덤불 같다는 거죠. 덤불이요? 네, 지금 햇빛을 잘 받는 가지, 즉 현성이 있다고 해서 그늘에 있는 가지, 잠성보다 우월한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해의 위치가 바뀌면 언제든 역할이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 자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드러난 것과 숨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변화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덤불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네요. 리좀이라고도 하던데 그럼 우리가 우성유전자라고 불렀던 건 사실 그 거대한 풀뿌리 네트워크에서 지금 막 땅 위로 싹을 틔운 줄기 같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열성은 아직 땅 속에서 다른 줄기들이랑 연결돼서 기회를 기다리는 뿌리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거죠. 아, 순서의 문제다. 그리고 그 위안에는 없다는 관점이 바로 철학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등장하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거든요. 네, 이 철학자 이야기가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들레즈는 우성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언어적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세게 말했죠. 생명의 다양한 모습을 그냥 이놈이 저놈을 이겼다는 식의 아주 낡은 정치적 구도로 가두어 버린다. 뭐 이런 거죠. 용어 변경이 왜 중요한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들레즈는 잠재성, the virtual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잠성 유전자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잠재성이라.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능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잠재성은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빵 레시피가 있습니다. 네, 레시피요? 이 레시피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은 아니죠. 하지만 밀가루, 물, 열을 만나면 언제든 진짜 빵이 될 수 있는 힘과 구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레시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힘이죠. 아, 들레이즈는 잠성 유전사가 바로 그 레시피와 같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없어진 빵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인 빵이라는 거군요. 그냥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결핍이 아니라 미래를 품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성을 현성으로 바꾸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레시피가 재료를 만나 실제로 빵으로 구워지는 사건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 네, 레시피를 지배해서 빵이 된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잠재성의 바다에서 솟아오른 하나의 파도처럼요. 결국 이 단어를 바꾸는 건 생명을 대장과 부와 같은 수직적인 나무 구조로 보지 말자는 선언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그 대신에 어디서든 서로 연결돼서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수평적인 풀뿌리, 즉 리종으로 보자는 거죠. 일종의 영역 파괴 작업인 셈입니다. 와, 철학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그냥 이상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팩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유전학회는 이미 2017년에 공식적으로 교과서랑 학술 용어를 우성열성에서 현성잠성으로 바꿨습니다. 벌써 꽤 됐네요. 네, 한국에서도 많은 생물 교과서에서 우성, 현성, 열성, 잠성처럼 같이 쓰거나 아예 바꾸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이건 유전학계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과학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다른 사례들도 있었죠. 저는 특히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바꾼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찢어졌다.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너무 무섭죠. 거기서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즉 조현이라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꾼 거니까요. 고장난 인간이라는 낙인에서 조율이 필요한 악기라는 은유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간지를 뇌전증으로 바꾼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귀신 들린 병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서 뇌의 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건조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이름으로요. 맞습니다. 인종차별적 시선이 담긴 몽고증을 발견자 이름을 딴 다운 증후군으로 바꾼 것이나 순결이라는 낡은 사회적 가치관이 개입된 처녀막을 해부학적 형태 그대로 묘사한 질입구 주름으로 바꾼 것도 모두 같은 흐름입니다. 그 사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변화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정말 사라질까요?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결국 예전에 정신분열병이 가졌던 부정적인 의미를 그대로 흡수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용어 변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간판 바꿔달기가 아닙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에요. 정신분열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비정상, 파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현은 조율이라는 중립적 혹은 긍정적 행위를 뜻하죠. 즉,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기본값을 바꾸는 겁니다. 기본값. 네. 편견이 새로운 단어에 달라붙으려고 해도 단어 자체가 가진 중립적인 힘이 그걸 어느 정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편견을 없애지 못해도 편견이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기본값을 바꾼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언어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조종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인지과학의 기호접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더군요. 단어는 그냥 공중에 떤 기호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땅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이론이었죠.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뇌는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국어사전의 뜻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빨갛고 동그랗고 아삭하고 달콤했던 그 모든 감각적 경험을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게 바로 사과라는 기호가 우리 경험에 내린 닻이죠. 문제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단어의 닻이 아주 엉뚱한 땅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땅이라뇨? 바로 사례적 위계질서라는 진흙탕입니다. 우수하다, 열등하다는 단어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성적표, 승자와 패자, 계급 같은 아주 불쾌하고 경쟁적인 경험에 닻을 내리고 있어요. 아, 유전자가 그저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데 뇌는 엉뚱하게도 나는 패배자야 라는 감정 회로를 작동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열성이라고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성적표에서 열등생 딱지를 받던 그 불쾌한 경험이 저도 모르게 떠오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잠성이라고 들으면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돌멩이처럼 좋고 나쁨 없이 그냥 아래에 있구나 하는 중립적인 그림이 그려지고요. 뇌가 느끼는 감각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건 엉뚱한 진흙탕에 박혀있던 인식의 닻을 뽑아 올려서 관찰 가능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단단한 땅에 다시 제대로 박는 재접지, 리그라운딩 과정인 셈입니다. 뇌의 회로를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작업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이야기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사피오 월프 가설과 만나면서 정말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깨진 꽃병 실험 얘기, 그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아주 고전적인 사례죠. 똑같이 꽃병이 깨진 상황을 보고도 영어권 사용자는 John broke the vase, 즉 존이 꽃병을 깼다처럼 누가 그랬는지 행위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인을 꼭 찾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반면 스페인어권 사용자는 Se rompió el florero, 꽃병이 깨졌다처럼 행위자는 슬쩍 빼고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영어 사용자는 범인을 더 잘 기억하고 스페인어 사용자는 사건의 정황을 더 잘 기억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언어가 세상을 보는 초점을 다르게 맞춰주는 거죠. 아하, 그럼 우성, 열성이라는 단어는 누가 이겼냐를 따지는 영어식 범인 찾기 서사인 거고 현성, 잠성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관찰하는 스페인어식 사건 중심 서사인 거군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조지 오웰의 소설 9084에 나오는 신어, 뉴스픽 개념을 가져오면 이 모든 논의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아, 신어. 소설 속 독재 정권은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개념을 담을 그릇, 즉 단어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사상범죄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성, 열성이라는 용어가 지난 100년간 일종의 생물학적 신어 역할을 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단어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공존, 잠재력, 다양성, 대등함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은 전쟁터고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것은 패배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폭력적인 1차원 논리만 남겨놓은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신화의 문법에 따라 생명을 바라보도록 쇠뇌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현성잠성으로의 변화가 그 신화의 감옥을 부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각들을 되찾으려는 안티신호 운동처럼 느껴지네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살아 숨쉬는 것들에 대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신어가 강요했던 전쟁터라는 이미지가 거치고 그 자리에 다양성에 공존하는 놀이터가 드러나는 겁니다. 술래에게 들킨 아이도 아직 커튼 뒤에 숨어있는 아이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델의 완두콩밭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승자와 패자의 전쟁을 볼 수도 있고 드러남과 숨음의 숨바꼭질을 볼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결국 우성열성이냐 현성잠성이냐 하는 단 두 글자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좀 소름이 돋았네요.
그렇죠. 거친 전쟁의 언어를 버리고 섬세한 현상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건 생명을 승자독실이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무대 앞으로 나섰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아름다운 춤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곧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님의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삭막한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나만의 신호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숨바꼭질 놀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